이끄는 자유의 여신. 우리에게 낯이 익은 그림이지요. 낭만주의 미술의 대표화가 외젠 들라크로와의 작품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그림의 중심에 서서 프랑스를 상징하는 삼색기를 든 자유의 여신, 프랑스 혁명의 상징입니다. 이 그림 속 여인은 현재도 프랑스 정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2024년 파리 올림픽의 엠블럼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안느입니다. 화가 들라크로와와 낭만주의 미술, 그리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프랑스 문화의 상징이 된 여인 마리안느의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프랑스인들, 평등한 세상을 꿈꾸던 프랑스인들, 1789년 마침내 프랑스 혁명이 시작됩니다. 계몽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시민혁명의 전형이었어요. 모든 프랑스 국민이 자유를 확보하고 평등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 시작된 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일반적으로 1789년에서부터 1799년까지를 말합니다. 10년에 걸친 혁명의 기간은 순식간에 장구한 역사의 왕정을 무너뜨리지요.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했고요. 인권과 시민시대 서막을 열었던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프랑스 혁명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1830년 파리에서 시민혁명이 다시 일어납니다. 당시 부르봉 왕가 루이 16세의 동생 샤를 10세가 귀족들에게 유리한 시민 기본권 제안을 발표하면서 프랑스를 다시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극단적인 보수 반동 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프랑스 파리는 또 한 번 혁명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지요. 1830년 7월, 시민들은 파리 시내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군대와 시가전을 벌입니다. 시민들이 왕궁으로 진입하게 되고요. 결국 샤를 10세는 영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민중의 힘으로 입헌군주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7월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계속됩니다. 7월 28일이라는 그림의 머리 제목처럼 드라크로와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보여주는 장면은 7월 혁명 기간 3일 중 가장 격렬했던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로와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지요. 자유의 상징이자 민중들의 숭고한 투쟁을 보여주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렸던 당시 드라크로와는 이미 프랑스 화단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낭만주의의 리더였습니다. 낭만주의 미술을 이끌던 외젠 들라크로와, 들라크로와가 자신의 형 샤를 앙리에게 쓴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내가 시도하는 것은 하나의 바리케이트입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 직접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조국을 위해 그림을 그릴 수는 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들라크로와가 남긴 불후의 걸작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감상합니다. 그림의 중앙,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삼색기를 들고 민중을 이끌고 있는 여인의 모습, 이미 당시 주류였던 신고전주의 미술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 역동적인 자세의 여성은 과거 신고전주의 미술에서 등장했던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림 중심에 위치한 여성은 그녀 자체로 자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강렬하게 눈에 들어오는 삼색기를 들고 왼손에는 총검을 들었습니다. 발밑에 쌓인 시체들과 잔해를 딛고 맨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맨발의 여성은 마치 그림을 보는 우리를 향해서 캠퍼스 밖으로 뛰쳐나오는 듯 합니다. 여성이 들고 있는 깃발 위에도 그림의 오른쪽 파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표현된 프랑스식 건축물과 노틀담 성당 방향에도 희미하게 삼색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 맨발의 여성은 들라크로와가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판타지, 고전주의적 조형이지요. 고전적인 방식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무대 중앙의 숭고한 여신 이미지. 당연히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여신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들라크로와의 그림은 사실과 호구의 조화입니다. 여성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모자는 고대 그리스에서 해방된 노예가 쓰던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 이미 여성의 등장은 모자와 더불어 자유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들라크로와가 그림 속에 등장시킨 프리지아 모자를 쓴 이 여성의 이미지는요, 일반적으로 프랑스 공화국과 프랑스 정부를 상징하며 여성으로 의인화된 마리안느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미지입니다. 마리안느라는 이름의 탄생 배경은 평범해요. 프랑스에서 가장 일반적인 여성의 이름 마리와 안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프리지아 모자를 쓴 여인을 그린 화가가 들라크로와가 최초가 아니었다는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논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들라크로와의 작품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에 등장하는 자유의 여신 마리안느는
프랑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프랑스 혁명과 관계된 흥미로운 부분을 계속 찾아볼 수 있어요. 여성이 들고 있는 삼색기는 프랑스 혁명 당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라파에트가 시민들에게 나눠준 모자의 컬러에서 유래합니다. 파리를 상징하는 파랑색과 빨강색에 왕실의 상징인 백색을 더해서 만들어졌죠. 부르봉 왕정 복고 이후에는 금지되었다가 7월 혁명의 상징으로 다시 한번 거리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국기인 삼색기는 혁명을 완성시키면서 의미가 더해집니다. 삼색기의 세 가지 컬러, 파란색, 흰색, 빨간색이죠. 파란색은 자유, 흰색은 평등, 빨간색은 박애를 상징합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고전적이고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의 작품이에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구도와는 다르게요. 그림의 내용과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들라크로아가 추구했던 파토스적 표현입니다. 여성에게 조명을 비추는 듯한 명암 효과, 하늘의 빛을 이용한 후광, 등장인물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강렬한 컬러, 타오르는 불길과 연기들의 표현들은 들라크로아가 혁명으로 보여주는 격렬한 내면의 감정과 열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들라크로아는 낭만주의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결단력과 의지가 담겨 있어요. 정장을 하고 모자를 쓴 남성으로 상징되는 부르주아지. 이 모자를 쓴 남자의 모델이 누구일까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가 많았는데요. 들라크로아의 자화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주장은 현대 미술사가들에 의해서 무시됩니다. 전통적인 쌍강모를 쓰고 있는 명망 높은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학생, 권총을 들고 있는 하층 계층의 소년과 셔츠를 풀어 헤치고 캡을 쓴 혁명적인 도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혁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당시 혁명의 강렬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혁명이 시민들의 전체적인 지지를 받았음을 드러내지요. 무엇보다도 이들의 발밑으로 쌓인 시민들의 끔찍한 시체, 당시 민중들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체들의 표현은 움직이고 있는 인물들보다 더 강하고 디테일합니다. 희생의 신성함과 숭고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가장 강렬하고 인상적인 그림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들라크로아의 강렬한 걸작,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화단의 중심이었던 신고전주의 미술에 종식을 알리게 됩니다. 7월 혁명의 다음 해 살롱전에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공개되어 비난이 쏟아지는데요. 여신치고는 너무 지저분하지 않은가? 여신은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다. 품위가 없다. 이런 비난들이에요. 뻔하게 느껴지는 비난, 이해는 합니다. 당시의 미술계는 대표적으로 신고전주의 화가 앵그르의 품위 있고 균형 잡힌 여인상이 한참 빛을 보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계몽주의 시대 들라크로아는 당시 신고전주의의 정교함과 정적인 균형을 거부합니다. 자유로운 율동감의 터치와 과감하고 불타오르는 듯한 컬러, 역동적인 바로크적 구성으로 낭만주의 미술을 새롭게 등장시킵니다. 19세기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가 들라크로아. 들라크로아의 낭만주의는 19세기 후반 인상주의로 연결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의 감동은 1862년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로 이어집니다. 특히 레미제라블에서 권총을 들고 바리케이트를 뛰어넘는 소년 가브로슈의 캐릭터는 들라크로아의 그림 속 소년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 뉴욕 리버티 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 조각 역시 들라크로아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조형물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선물한 것이지요. 들라크로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그려진 지 50년 후에 만들어진 조형물입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그림이 너무 혁명적이라는 이유로 계속 숨겨져 있었어요. 이 위대한 들라크로아의 걸작이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의 민주정치가 실시된 1874년의 일입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보들레르는 들라크로아를 가리키며 낭만주의 화가의 완벽한 예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낭만주의 미술을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낭만주의는 주제의 선택이나 정확한 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방식에 있다. 느끼는 방식, 감동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통한 울림의 전달, 낭만주의 미술은 이어지는 사실주의 미술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별한 삶을 살았던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작고 왜소하며 기이한 모습의 남자. 마치 난장이 같아 보이는 이 남자는 베레포크 시절 풍요로웠던 프랑스 파리, 그 파리 최고의 화려한 사교장 물랭루즈에서 명성을 날렸으며 베레포크 시절 낭만이 가득했던 파리의 밤 문화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특별했던 화가 인상주의 화가 로트렉의 이야기입니다.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에서 붉은 풍차로 장식된 캬바레 물랭루즈를 만납니다. 물랭루즈, 프랑스어로 붉은 풍차란 뜻입니다. 옥상에 붉은색의 커다란 네온 사인 풍차 때문에 얻은 이름이죠. 파리의 명물이었던 물랭루즈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캬바레였으며 최고의 사교 클럽이었어요. 여성 댄서들이 보여주는 격렬한 춤 프렌치 캉캉, 파리지앵들은 화려한 밤을 보내기 위해서 물랭루즈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레포크 시대의 열정과 욕망, 예술가들의 열정이 파리 전역에서 넘쳐 흘렀지요. 특히 예술가들의 발자취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장소 물랭루즈. 시대를 거슬러 파리의 명물 물랭루즈에서 우리는 특별하고 기이한 삶을 살다 간 천재 화가 로트렉을 만납니다. 당시 물랭루즈에서 이름을 날렸던 무용수 브라그류, 잔 아브릴, 그리고 여자 광대로 인기가 높았던 샤오카오. 당시 물랭루즈의 인기 스타들이 로트렉이 남긴 그림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무대에서는 화려하고 열정적인 춤을 보여주지만 무대 뒤에서는 고단하고 쓸쓸한 모습의 무용수들. 화가 로트렉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그림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로트렉은 거의 매일 밤 물랭루즈나 다른 캬바레, 밤업소에서 스케치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물랭루즈에서는 로트렉의 지정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물랭루즈의 터줏대감 로트렉은 물랭루즈를 드나드는 예술가들과 친분을 맺고 교류를 하게 되지요. 자연스럽게 로트렉은 몽마르트르 지역에서 유명 인사가 됩니다. 베레포크 시절,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1889년 프랑스 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1871년 보불 전쟁이 끝나고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프랑스는 점차 안정되어 갑니다. 19세기 후반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정점으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30여 년간의 평화로웠던 시기, 경제의 성장, 기술의 발전으로 번성을 누린 풍요의 시대. 프랑스 파리는 정치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어 갔어요. 프랑스는 베레포크 시대를 맞이합니다. 베레포크는 프랑스 말로 좋은 시절,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풍요롭고 화려했던 베레포크 시기, 파리의 예술과 문화도 더불어 발전합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의 국가들이 동시에 성장하고 발전하지요.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유럽은 긴 평화의 시대를 보냅니다. 그 평화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끝나버리죠. 일반적으로 베레포크는 프랑스의 이 좋은 시절을 추억하며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왕의 산책로였던 아름다운 샹젤리제 거리와 파리 에뚜알 개선문, 파리 오페라 극장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리의 철도가 놓여지면서 거리의 가스등에는 불이 들어오죠. 유서 깊은 고딕 건축의 보물 노틀담 성당과 시태섬 옆을 흐르고 있는 세네강의 풍경은 낭만적이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알렉산드로 3세 다리,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설계된 에펠탑이 완성됩니다. 우아하고 멋진 복장의 남녀들이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맥심 레스토랑에서의 멋진 식사와 물랭루즈의 캉캉춤은 베레포크의 상징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수도 베레포크 시기의 파리는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이 됩니다. 파리에는 세계 예술가들이 모여들어요. 파리가 내려다보이는 몽마르트르 언덕에는 재능 있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파리는 활력이 넘쳐 흐르는 예술의 도시가 됩니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 파리의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파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술과 낭만의 도시입니다. 1864년 로트렉은 프랑스 남부 알비의 귀족 가문 백작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허약했던 로트렉은 13살이 되었을 때 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칩니다. 이듬해에는 성한 다리마저 부러지면서 두 다리 성장이 멈춰버렸다 그래요. 다리를 제외하고는 몸은 정상적으로 발육했어요. 결국 로트렉은 난장이처럼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살게 되죠. 로트렉은 이 특이한 외모 때문에 주목받기도 하고 훗날 여러 풍자 만화에도 등장하고는 합니다. 유럽의 귀족 집안에는 기형아들이 많다고 하지요. 아마도 근친 결혼의 풍습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난장이처럼 보이는 작은 키에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외모. 하지만 로트렉은 귀족 집안의 아들답게 돈이 많았어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
그림도 자유롭게 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캬바레 물랭루즈는 로트렉에게 최고의 아지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트렉의 아버지도 백작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화가가 꿈이었던 아들이 파리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작업실도 마련해줍니다. 경제적으로 로트렉은 부유했습니다. 물랭루즈를 드나드는 예술가들과 친분을 맺고 교류를 하게 된 로트렉. 로트렉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화가는 인상주의 화가 에드가 드가였습니다. 그리고 폴 고겐과 빈센트 반 고흐와도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시기에 로트렉은 관념과 현실을 아우른 종합주의를 인식하게 되고 일본 우키요의 판화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로트렉이 만난 인상주의 화가들 모두가 그에게는 스승이었습니다. 1884년 몽마르트로 이사를 가게 된 로트렉은 전통적 양식의 작업에서 멀어져 갑니다. 로트렉은 그룹 전에 내놓은 작품들을 통해서 파리의 밤문화와 파리지앵들의 삶을 진솔하게 보여줍니다. 물랭루즈를 비롯해서 자신이 다녔던 몽마르트의 술집들과 사창가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로트렉은 다른 화가들이 주목하지 않은 장소를 그렸어요. 로트렉의 그림, 대담한 화면 구성과 강렬한 컬러, 특유의 장식적인 선이 살아있습니다. 로트렉은 캔버스보다는 주로 두꺼운 종이의 그림을 그렸어요. 자신만의 독특한 선과 자신만의 컬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화 물감이나 과슈를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보헤미안적이며 퇴폐적이기도 한 파리의 밤 풍경들. 로트렉의 작품 속 컬러에는 활기가 넘쳐 흐르지요. 로트렉의 작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블랙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소란스러움과 화려함 뒤에는 우울함과 고독함이 느껴집니다. 로트렉의 그림은 묘하게 슬픔이 묻어나와요. 몽마르트르 지역에서 유명 인사가 된 화가 로트렉. 로트렉은 인상파 화가들과 교류를 하고 물랭루즈에서 공연하는 무용수와 광대들, 그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화려한 파리의 밤 풍경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공연 포스터도 만들게 됩니다. 로트렉이 만든 개성 있는 포스터는 포스터를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물랭루즈 라굴리 포스터를 시작으로 아리스티드 브리앙이나 이베트 길베르, 잔 아브릴 같은 스타 가수나 무용수를 홍보하는 로트렉의 홍보 포스터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포스터를 붙여놓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다 뜯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터 수집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로트렉이 만든 포스터는 파격적인 구도와 아름다운 곡선, 평면적이지만 감각적인 컬러가 인상적입니다. 로트렉은 귀족 출신이었죠. 흥과 활락이 넘쳐 흐르는 물랭루즈가 그의 아지트였어요. 그런데 로트렉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귀족 사회에 대한 혐오감과 분노를 드러내고는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귀족들이 가진 호의와 가식을 증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로트렉이 하층 계급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면서 그들이 같이 보고 느꼈던 세상의 진실, 그들과의 동질감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로트렉은 매춘부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매춘부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었고 자신의 그림 속의 모델로 매춘부들을 등장시킵니다. 가깝고 친한 친구처럼 어울렸어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웠을 로트렉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찾은 것일까요? 물랭루즈는 로트렉에게 자유와 쾌락과 존재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었을까요? 아름다운 베레포크 시절, 아름다운 파리, 그리고 로트렉. 로트렉의 일상은 불규칙하고 무분별했습니다. 거기에 심한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매춘부들과의 문란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선천적으로 허약한 몸이었던 화가 로트렉은 젊은 나이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병 매독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웠어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로트렉은 1901년 36이라는 젊은 나이로 허무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비록 인상파의 주류에서 활동을 하며 명성을 얻은 것은 아니지요. 화려한 물랭루즈에서 유쾌하고 무분별해 보이는 그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고독과 외로움을 품고 살았던 특별한 화가, 길지 않았던 로트렉의 삶 속에 남아있는 작품들, 그 속에는 베레포크 시절 파리의 아름다운 향기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또 왠지 모르는 로트렉의 고독이 짙게 묻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야기입니다. 한 수녀가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1444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에 피렌체는 난리가 나죠. 더 놀라운 사실은 납치범이 수도사였다는 것입니다. 수도사가 수녀를 납치한 전대미문의 사건. 범인은 바로 피렌체 델 카르미네 수도원의 수도사 프라 필리포 리피였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남봉꾼 수도사, 동시에 르네상스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 화가 프라 필리포 리피의 이야기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필리포 리피는 피렌체의 델 카르미네 수도원으로 보내집니다. 수도사가 되기로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필리포 리피는 어린 시절부터 수도사들 말도 안 듣고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게으른 말썽꾸러기였어요.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던 거예요. 당연하게도 수도원의 절제된 생활, 규칙적인 생활하고는 잘 맞지 않았겠지요. 자유분방한 성격의 필리포 리피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필리포 리피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골치 아픈 수도원의 문제아인데 미술에 재능이 있다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한 재주가 하나 있으니 말입니다. 수도사들은 어린 필리포 리피에게 미술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미술을 공부하던 필리포 리피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마사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피렌체 델 카르미네 성당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던 르네상스의 천재화가 마사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필리포 리피가 예술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마사초의 작품에 단단히 매료된 필리포 리피는 거의 매일 틈이 날 때마다 마사초가 벽화 작업을 하는 현장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을 보고 따라 그리면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미술의 재능을 타고났던 필리포 리피는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화가로서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훗날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사초의 영혼이 필리포 리피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마사초의 화풍, 원근법을 활용한 아름다운 공간 구성이지요. 결국 프라 필리포 리피는 쿼트르센토, 그러니까 초기 르네상스의 천재 화가로 그 역량을 인정받게 됩니다. 르네상스 예술가 열전을 남긴 조르조 바사리는 프라 필리포 리피를 가리켜서 최고의 화가라 평가하면서요. 전성기 르네상스, 즉 친쾌텐토에서 단 몇 명의 예술가만이 그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훗날 미켈란젤로도 필리포 리피의 작품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 뛰어난 재능과는 관계없이 필리포 리피는 늘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지요. 사기, 횡령, 여러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문란한 여성관계로 방탕한 생활이 이어졌다고 하니 수도사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돕는 것인지 피렌체 통치자이며 예술가들의 최대 후원자였던 메디치 가문이 아낌없는 도움을 주게 됩니다. 메디치가의 수장 코시모 데 메디치는 필리포 리피의 재능을 인정하고 아낌없는 후원을 하게 되는데요. 필리포 리피를 메디치가의 저택인 리카르디 궁에 머물게 하면서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필리포 리피가 작품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번번이 궁을 뛰쳐나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코시모 데 메디치가 필리포 리피가 작업하는 방의 문을 밖에서 걸어 잠궈 버립니다. 자, 이제 나가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그림 작업에 열중하시오.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필리포 리피는 방에 있는 침대 시트를 찢어서 밧줄을 만들어서 창으로 탈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몇 날 며칠을 술과 여자에 빠져서 또 방탕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니 망나니가 틀림없습니다. 도대체 이 수도사 화가를 좋게 봐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 이렇게 좋게 얘기해 줄까요? 마침내 망나니 수도사 화가 프라 필리포 리피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프라토에 있는 산타 마르게리타 수녀원의 수녀였던 루크레치아 부티라는 수녀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필리포 리피가 그 루크레치아 부티 수녀를 유인해서 납치를 해버렸어요. 야비한 수단을 써서 그녀를 수녀원에서 나오게 한 뒤에 납치를 하고는 납치한 루크레치아 부티 수녀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수녀원도 피렌체도 발칵 뒤집힌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너무했지요. 이 사건이 수도사가 벌인 짓이라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후원을 하던 메디치가가 중재에 나섭니다. 선처를 구하게 되고 그러한 메디치가의 노력 덕분에 체포된 필리포 리피는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화가로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술가들에 대한 메디치가의 후원은 진심입니다. 그렇게 시끌벅적 요란한 사건이 마무리되고 필리포 리피와 루크레치아 부티 수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인가요?
자유분방한 망나니 화가 필리포 리피의 사랑 이야기인가요? 어찌되었든 그리하여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훗날 르네상스의 중요한 화가 중 하나인 필리포 리피입니다. 아, 그래요. 해피엔딩이네요. 프라 필리포 리피는 수도사로서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르네상스 화가 필리포 리피의 작품들은 그의 수많은 기행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명망 있는 예술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고요. 망나니 같은 삶의 모습들이 리피의 작품에 독특하고 개성 있는 화풍으로 자리 잡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아하고 아름다운 인물의 표현 방식, 율동감이 살아있는 매력적인 곡선, 프라 필리포 리피의 그림에서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 그 아름다운 여성의 모델은 바로 루크레치아 수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루크레치아 수녀를 향한 필리포 리피의 애정이 담겨 있는 것인가요? 프라 필리포 리피는 아름다운 성모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당시에 아름다운 성모 그림으로 유명한 또 한 명의 수도사 화가가 있지요. 바로 유명한 프라 안젤리코입니다. 프라 필리포 리피, 프라 안젤리코. 이름의 앞에 붙는 프라는 수도사를 의미합니다. 프라 안젤리코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피렌체 르네상스 회화에서 독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가입니다. 피렌체 산마르코 수도원에 있는 성모 그림이 유명하죠. 이제 프라 필리포 리피의 그림들을 감상합니다. 성모자와 두 천사. 성모자가 등장하는 르네상스 회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라 불리우는 작품이에요. 필리포 리피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죠. 산드로 보티첼리를 비롯한 수많은 르네상스 화가들에게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아기 예술을 들어올리는 두 천사의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죠. 경직된 중세의 신성이 르네상스로 오면서 바뀌고 있는 인간미의 표현이 뚜렷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액자 효과를 살리고 있는 창, 입체감을 살리면서 또 다른 공간을 창조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천사의 짓궂은 표정이 참 재미있어요. 장난기 넘치는 표정, 인상적입니다. 필리포 리피는 자신의 독자적인 르네상스 양식을 전개하죠. 매력적인 명암 표현, 운동감이 살아있는 윤곽선 처리로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의 모델이 바로 필리포 리피와 난리 끝에 결혼하게 된 루크레치아 부티 수녀라고 합니다. 전직 수녀님이죠. 메디치 리카르디 궁 마돈나도 유명한 작품이죠. 작품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정서적 친밀감을 재미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적 분위기입니다. 빛을 사용한 효과,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입체감, 공간감이 뚜렷합니다. 대리석 질감이나 디테일한 마리아의 베일 묘사, 마돈나는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필리포 리피가 제자들과 함께 14년에 걸쳐 완성한 프레스코화예요. 프라토 대성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벽화는 웅장한 구성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단에 있는 헤롯 왕의 연회, 헤롯 왕 앞에서 춤추고 있는 생동감 넘치는 살로메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당시 필리포 리피의 제자였던 보티첼리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사제지간의 화풍이 많이 닮아 있어요. 여성을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화가의 뛰어난 감각이 이 작품 헤롯 왕의 연회와 같은 걸작을 남기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헤로디아나, 살로메에게서는 여성적인 매력이 묻어나고요. 특히 얇은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살로메의 모습은 고대 그리스 여인의 아름다운 조각상을 연상하게 합니다. 성모대관, 필리포 리피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산 암브로시오 수도원의 제단화죠. 이 주제는 성모 마리아가 천상의 여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성스러운 순간입니다. 동시에 기쁨과 축제의 장면이기도 하고요. 강렬한 컬러 대비와 비현실적인 공간이 매력적이에요. 빛을 활용한 입체감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림의 구성은 복잡하면서도 조화롭습니다. 그림 좌측 하단, 인물들 중에 턱을 괴고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바로 프라 필리포 리피입니다. 르네상스 화가들부터 그림 속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넣기 시작하지요. 아직은 작품에 화가의 사인을 넣을 수 없던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예술가들의 존재감이 드러나면서 작품 속에서 화가는 관람자를 쳐다보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고는 합니다. 수도사 복장을 하고 턱을 괴고 있는 남자, 프라 필리포 리피입니다. 자신의 그림 속 짓궂은 천사의 모습처럼 표정이 재밌습니다. 망나니 수도사 화가와 어울리는 얼굴이에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 그림 속에서도 루크레치아 부티 수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필리포 리피의 아내이지요.
그리고 화가 필리포 리피의 어머니가 되시겠습니다. 필리포 리피의 화풍은 아들인 필리포 리피에게 이어지고 제자였던 산드로 보티첼리에게 이어집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들 필리포 리피는 아버지의 남봉꾼 기질보다는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았어요.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산드로 보티첼리의 그림에서도 필리포 리피의 화풍을 만날 수 있지요. 매력적인 곡선으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여인들. 보티첼리의 그림에서 프라 필리포 리피의 향기를 맡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르네상스의 문을 활짝 열었던 화가 프라 필리포 리피, 천하에 둘도 없는 남봉꾼이며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프라 필리포 리피, 그 경계가 없는 자유의 갈망에서 예술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르네상스 걸작들이 탄생했지요. 남봉꾼 수도사 화가의 이야기, 그러나 남봉꾼이란 단어를 지울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섬세한 매력의 작품을 남긴 르네상스의 천재화가 프라 필리포 리피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천사를 그릴 수 없다.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쿠르베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천사를 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천사를 본 적이 없는데 천사를 그리라니 허무한 상상 따위의 그림은 그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만 그리는 데 전념했던 사실주의 미술의 대표화가 귀스타프 쿠르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쿠르베 돌 깨는 사람들은 쿠르베가 남긴 사실주의 미술의 위대한 걸작입니다. 1849년 이 그림은 파리 살롱에 전시되면서 큰 논란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사실주의 미술에 불이 붙는 순간이었습니다. 쿠르베가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돌을 깨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에서 진정한 삶의 리얼리티를 느낍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것입니다. 쿠르베는 역사화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이 과거의 장면이나 미래의 모습을 재현할 수 없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술의 유일한 원천은 바로 예술가 자신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쿠르베가 바라본 세상이란 고단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지요. 천사를 본 적이 없으니 천사를 그릴 수 없다고 말한 쿠르베의 이야기를 돌 깨는 사람들, 이 작품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중시한 쿠르베는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쿠르베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다룹니다. 노동자와 농민, 가난한 사람들을 그림에 등장시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현실, 리얼리즘, 그림에 등장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거칠고 추해 보이고 고단한 모습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름답고 멋진 그림을 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쿠르베에게 리얼리즘이란 조형의 완벽함이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쿠르베에게 리얼리즘이란, 즉 사실주의란 화가가 직접 관찰하고 느끼고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민중들이 겪는 가혹한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커다란 그림을 주문하거나 집에 걸어둘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지요. 많지 않습니다. 귀족이나 왕족, 부유한 부르주아가 아니라면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더러운 손으로 돌을 깨고 있는 두 노동자, 찢어진 옷과 낡은 신발. 쿠르베 사실주의 그림 돌 깨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갖고 싶었을까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쿠르베의 그림, 그것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쿠르베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흐르는 땀이 느껴지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주의 미술의 매력이지요. 리얼리즘은 시대에 관계없이 감동적입니다. 쿠르베의 걸작 돌 깨는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그림은 사라집니다. 독일군이 연합군의 폭격을 피해서 드레스덴 미술관에 있는 예술품들을 모두 이동을 시켜요. 그 와중에 그림을 옮기던 수송 차량이 폭격을 당합니다. 돌 깨는 사람들은 150점이 넘는 다른 작품들과 함께 한순간에 폭격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사실주의의 걸작이 사라졌습니다. 상상하기도 괴롭습니다. 귀스타프 쿠르베와 함께 오노레 도미에 그리고 장 프랑수아 밀레는 모두 사실주의 화가입니다. 서민들의 삶을 단순하고 생생한 이미지로 기록했던 오노레 도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삭 줍기와 만종을 그린 바로비종 화파의 자연주의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 역시
농민과 노동자의 삶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민중의 모습이 주인공인 불후의 걸작들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쿠르베의 사실주의를 계속 감상합니다. 귀스타프 쿠르베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인 오르낭의 매장입니다. 1848년 쿠르베가 직접 참석했던 고향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장례식에 있었던 사람들, 쿠르베의 고향 오르낭의 마을 사람들을 모두 그렸어요. 그 결과로 오르낭의 풍경과 사람들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이 남게 된 것이지요. 이 그림은 가로 길이가 거의 7m 정도 되는 대작입니다. 이 대작은 또 논란을 만듭니다. 오르낭의 매장은 비평가들과 대중들에게 놀라운 찬사를 받기도 하고요. 동시에 격한 비난을 받습니다. 무심한 표정의 고향 사람들, 그림에 등장하는 50여 명 남짓한 사람들은 오르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초상화처럼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모든 인물의 시선과 방향은 다 제각각이고요. 서로의 정서적인 교감이나 공간 구성의 일체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체를 지배하는 저채도의 우울한 컬러는 이 큰 그림을 조금은 지루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 사실 많이 지루합니다. 뚜렷한 포인트나 임팩트는 보이지 않아요. 일상적이고 지루함이 감도는 장례식. 이것이 아마도 쿠르베가 이야기하는 삶의 진실일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이란 적어도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큰 슬픔이고 충격이지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례식에 참여라고 하는 것은 지루한 일상의 형식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쿠르베가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전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본다면 오르낭의 매장에서는 장례식의 종교적인 엄숙함이나 권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장례식의 극적인 슬픔과 괴로움의 몸짓도 표정도 보이지 않고요. 그림이 비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장례식이 우스꽝스럽게 희화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평가들은요, 쿠르베가 의도적으로 추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쿠르베의 사실주의적 표현 방식은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강렬하면서도 역동적이었던 낭만주의 미술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지요. 쿠르베가 말했습니다. 오르낭의 매장은 사실상 낭만주의의 매장이다. 쿠르베의 또 다른 분위기의 작품, 안녕하세요 쿠르베씨. 참으로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방랑자를 대단한 인물처럼 표현하지요. 이 그림의 부제가 천재에게 경의를 표하는 부자입니다. 방랑자는 바로 쿠르베 자신의 모습이에요. 길 위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인물들은 실제로 그의 후원자와 그 후원자의 하인의 모습입니다. 참 재밌네요.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좀 민망한 알레고리 아닌가요? 쿠르베라는 예술가, 자존심과 자부심, 우월감이 대단합니다. 그림 속 그의 자세는 아주 꼿꼿하고요. 표정에서도 자신감과 당당함이 보입니다. 그의 수염은 거만하고 불손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볼수록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후원자를 그림의 등장인물로 놓고 이런 식의 잘난 척하는 표현을 하는 화가는 쿠르베가 유일합니다. 우월감이 넘치는 쿠르베만이 할 수 있는 연출입니다. 쿠르베는 자주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친 일을 하는 노동자나 또 가난한 자들과 공감대를 만들고는 했습니다만 사실 쿠르베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부르주아 출신입니다. 예술가의 자부심, 사실주의 화가 쿠르베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나는 천사를 그릴 수 없다.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허무한 상상 따위는 그리지 않겠다.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만 그리는 데 전념했던 사실주의 미술의 대표화가 귀스타프 쿠르베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쿠르베의 진실의 이야기는 노동 현장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857년 공개한 쿠르베의 그림 세느강 투구의 젊은 아가씨들입니다. 세느강변 나무 아래 매춘부를 묘사한 세느강 투구의 젊은 아가씨들. 또 다른 논란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속옷을 드러내고 강변에 누워있는 여성. 그런데 여성들의 모습은 아름답거나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파리 세느강변에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풍경이었다고 하죠. 쿠르베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충격이었죠. 이 그림은 쿠르베의 또 다른 현실 비판이었어요. 매춘부들은 왜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성매매의 현실, 위선적인 부르주아들의 퇴폐적인 작태를 알리는 쿠르베의 일침이었습니다. 쿠르베의 리얼리즘, 사실주의 그림인 것입니다.
파리의 상류사회는 쿠르베를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쿠르베를 비난하던 누군가는 뜨끔했겠지요. 어쩌면 쿠르베의 작품은 주제의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의 비참한 현실을 담았고 고향의 풍경 속에서 민중의 표정을 담았으며 꽤 많은 숫자의 정물화와 풍경화를 남깁니다. 현실적이지만 동시에 심하다 싶을 정도의 에로틱한 누드에 이르기까지 흥미로운 알레고리로 세상을 바라본 쿠르베였습니다. 이 모두가 쿠르베의 리얼리즘이죠. 쿠르베가 선택하는 작품의 소재는 극에서 극으로 향합니다. 쿠르베의 대표작 중 하나인 화가의 작업실을 소개합니다. 원래의 제목은 꽤 길지요. 화가의 작업실, 나의 예술적 도덕적 삶의 7년 단계에 대한 실제 우화, 거창합니다. 쿠르베 돌 깨는 사람들과 화가의 작업실은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전시될 예정이었는데요. 전시를 거부당합니다. 쿠르베의 그림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는 싫었던 모양입니다. 프랑스가요. 프랑스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전시를 거부당한 쿠르베는 파리 몽테뉴가에 있는 한 건물에 리얼리즘이라는 큰 간판을 내걸어요. 리얼리즘. 쿠르베는 사실주의 미술을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이곳에 돌 깨는 사람들과 화가의 작업실, 두 작품을 비롯해서 자신의 작품 40여 점을 전시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미술사의 에피소드입니다. 화가의 작업실. 이 작품은 화가 쿠르베의 삶의 알레고리입니다. 그림의 중심에는 풍경화를 그리고 있는 쿠르베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친구들과 동지들의 모습이에요. 시인 보들레르와 프레동, 그리고 쿠르베의 후원자인 브리아스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왼쪽의 인물들은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 착취당하고 죽음을 안고 사는 민중의 모습이지요. 그들의 모습은 지쳐 있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군상을 좌우로 대비시킨 것입니다. 캔버스 뒤쪽 누드의 남자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아래에 놓여진 해골과 함께 바니타스, 허무한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특별한 알레고리가 하나 있어요. 왼쪽에 개와 함께 있는 남자가 보이죠? 당시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사냥개, 그리고 구부러진 코스튬으로 알아볼 수 있는 얼굴. 당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의 패러디입니다. 쿠르베가 황제를 화면의 왼쪽으로 배치하면서 황제에 대한 조롱과 경멸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민을 위협하는 사냥꾼, 쿠르베의 정치적 발언입니다. 또 흥미로운 부분은 그림에서 묘사된 쿠르베 자신의 모습입니다. 마치 왕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뜬금없는 포즈를 취한 누드의 여인은 주류 미술계를 상징합니다. 주류 미술계가 중요한 소재로 삼았던 여성의 누드를 풍자하고 있어요. 쿠르베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모자와 기타도 등장합니다. 현실이 아닌 이상을 꿈꾸는 낭만주의 미술을 상징하지요. 낭만주의의 몰락을 예고합니다. 쿠르베가 편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들은 죽음을 먹고 사는 이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들은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중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쿠르베는 모든 민중의 모습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듯합니다. 주체성 강한 예술가의 자부심이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림 화가의 작업실에서 쿠르베는 왕이며 구원자입니다. 쿠르베는 아방가르드의 영웅이 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은 주로 호기심과 비웃음으로 쿠르베의 작품을 대했어요. 언론에 대한 과격한 발언과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표현한 쿠르베의 의지는 그에게 논란과 명성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외젠 들라크로아를 비롯한 여러 예술가들이 쿠르베 편에 서 있었어요. 쿠르베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거침없이 공개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설파합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화가 쿠르베의 캐리커처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쿠르베는 대중에게 친숙한 얼굴이 됩니다. 1871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보불 전쟁이죠. 프랑스가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에 의해서 수립된 혁명정부 파리 코뮌이 만들어집니다. 쿠르베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쿠르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끔찍한 사회주의자였어요. 쿠르베는 예술가연맹을 조직하고 정치활동을 합니다. 창작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약 400여 명의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의 연맹이었죠.
명단에는 오노레 도미에, 까미유 코로, 에두아르 마네를 비롯한 명망 있는 화가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코미는 불과 2달여 만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파리 코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바로 노동자 계급이 처음으로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군이 파리 코민을 진압한 후에 쿠르베는 체포가 됩니다. 1871년에 철거된 방돔 광장에 있었던 나폴레옹 동상 파괴의 책임으로 쿠르베가 지목이 된 것입니다. 쿠르베는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쿠르베는 파산을 하게 됐고요. 스위스로 망명을 합니다. 이미 쿠르베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어요. 위대한 사실주의 화가 쿠르베는 스위스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납니다. 58세, 사인은 과음으로 인한 간 질환이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를 이끈 위대한 화가 쿠르베, 사실주의 미술의 선구자입니다. 상상력으로 나오는 그림이 아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 표현, 일상과 현실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었죠. 관습에 도전하고 작품을 통한 과감한 사회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쿠르베였어요. 우리는 가식없는 평범한 민중들의 삶의 존엄성을 쿠르베의 사실주의 회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쿠르베의 사실주의, 쿠르베의 리얼리즘은 이후 에두아르 마네를 포함한 인상주의 화가들과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큰 울림을 전합니다. 비참하게 소외된 예술가의 알레고리, 쿠르베의 작품 아가미에 걸려 피를 흘리는 송어입니다. 바늘에 꿰어져 헐떡이는 송어의 고통스럽고 절박한 모습, 쿠르베가 겪은 말년의 외로움과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비너스의 탄생, 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르네상스 시대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의 걸작입니다. 바다 거품에서 태어난 비너스가 진주조개에 올라타고 섬에 도착을 합니다. 키프로스 섬 해안에 도착하는 미의 여신 비너스, 꿈에 잠긴 듯 신비로운 표정, 나체를 감추고 있지요. 순수한 여인의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오는 그림이에요. 왼쪽으로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그의 연인 클로리스를 꼭 끌어안고 바람을 불어요. 비너스를 섬의 해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계절의 여신 호라이가 가운을 들고 비너스를 맞이합니다. 아름답고 감미로운 비너스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보티첼리의 그림 비너스의 탄생에서 등장하는 아름다운 비너스의 얼굴, 그리고 보티첼리의 다른 작품에서도 이 얼굴은 등장합니다. 매력적인 여인. 이 아름다운 얼굴의 주인공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피렌체의 여인 시모네타 베스푸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화가 보티첼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티첼리의 생애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보티첼리의 유명세에 비해서는 미스테리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보티첼리의 작품들 속에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알레고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어요. 작품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만들어지면서 보티첼리의 그림들은 우리에게 더욱 신비롭고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작은 술통. 보티첼리는 작은 술통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별명 같은 이름으로 불렸을까요? 술을 좋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체형 때문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소년 보티첼리는 초기 르네상스의 대가로 평가를 받던 프라 필리포 리피의 제자가 됩니다. 프라 필리포 리피와의 만남은 보티첼리가 위대한 화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보티첼리는 스승 필리포 리피의 취향과 화풍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름다운 장식성, 형상을 표현하는 생동감이 넘치는 곡선, 보티첼리의 초기 작품들을 보게 되면 스승인 필리포 리피의 독특한 양식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어서 보티첼리는 화가이자 조각가였던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제자로 들어가서 함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베로키오는 화가와 조각가를 겸하고 있는 예술가였어요. 조각적인 접근법, 인물의 근육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선을 강조했던 보티첼리에게는요, 이 조각적인 접근법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큰 매력이었을 것입니다. 보티첼리의 재능과 실력은 메디치가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피렌체를 통치하면서 예술가들을 전폭적으로 후원하던 르네상스의 동력인 메디치가의 인정을 받으면서
보티첼리에게 작품 의례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신화, 성화, 역사와 초상화를 비롯해서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을 만들던 보티첼리가 1481년에는 교황 식스투스 4세의 부름을 받아서 로마 바티칸으로 갑니다. 교황청의 주문으로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시스티나 성당은 훗날 르네상스 최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와 최후의 심판이 그려지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벽면에 당대의 명성을 날리던 화가들 기를란다요, 페루지노와 함께 프레스코화를 그린 것입니다. 보티첼리는 이미 모두에게 재능과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피렌체에서 보티첼리는 르네상스 미술 양식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신비로운 풍경과 감각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작품들을 내놓습니다. 피렌체 메디치가에서 보티첼리에게 주문한 작품들 대부분의 테마는 그리스 신화였어요. 고전적인 그리스도교 성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 고전의 부활로 표현되는 르네상스의 흐름이었죠. 보티첼리는 메디치가와 가까이 지내면서 인문주의 학자들, 시인들과도 교류를 하게 됩니다. 고전 부흥의 르네상스 분위기와 르네상스의 철학인 신플라톤주의를 접하게 되면서 보티첼리의 매력적이고 독특한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그 보티첼리만의 스타일은 세속적인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의 대표작 비너스의 탄생과 프리메베라에서 절정의 감각을 보여주게 됩니다. 비너스의 탄생과 함께 보티첼리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 프리메베라, 봄이지요. 그림의 중앙에 아름다운 비너스가 있습니다. 비너스의 계절 봄은 계절의 여왕이죠. 오른쪽에 등장하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 봄바람을 불어주고 있네요. 제피로스가 붙들고 있는 여인은 꽃의 ним프인 클로리스. 클로리스에게서는 봄의 꽃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온 꽃들은 꽃의 여인 플로라로 변신을 하고 있네요. 속살이 훤히 비치고 있는 세 명의 여인, 산미신입니다. 항상 비너스와 함께 등장하는 아름다운 수행원들이죠. 왼쪽으로는 메리쿠리우스가 평화의 지팡이로 이 아름다운 봄 동산을 지키고 있어요. 이 그림은 안젤로 폴리치아노의 시에 매료돼서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보티첼리의 프리메베라, 가녀린 팔과 우아한 포즈, 경직된 중세 미술의 조형을 깨고 아름다운 여성의 육체가 드러납니다. 보티첼리의 그림을 통해서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정수를 만나게 됩니다. 비너스의 탄생에서의 비너스, 프리메베라에 등장하는 비너스, 보티첼리의 그림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시모네타 베스푸치, 그녀를 모델로 해서 그려졌습니다. 보티첼리가 사랑했던 아름다운 피렌체의 여인 시모네타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보티첼리가 그린 한 여인의 추상화예요. 이 아름다운 여인은 르네상스의 도시 피렌체의 시모네타 베스푸치입니다. 시모네타는 상냥하고 매력적이었으며 품격 있는 매너를 갖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피렌체의 많은 예술가와 시인들이 그녀를 찬미했어요. 그래요,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었네요. 시모네타 베스푸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메리카 대륙의 이름을 명명하게 되는 그 아메리고 베스푸치 집안의 여자였어요. 귀족 집안의 여성입니다. 온 피렌체 남자들의 시선과 관심을 사로잡은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젊은 화가 보티첼리가 시모네타를 사랑하게 됩니다. 작은 술통 보티첼리, 젊은 화가 보티첼리는 귀족이 아니었어요. 피렌체의 많은 예술가 중에 하나였을 뿐이죠. 시모네타를 그토록 사랑한다 한들 보티첼리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안타깝습니다. 이미 시모네타는 피렌체의 통치자이며 모든 예술가들의 혼자였던 메디치 가문의 줄리아노 데 메디치와 연문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줄리아노는 통치자였던 로렌초 데 메디치의 동생이었습니다. 당시 피렌체의 최고의 미남으로 불렸던 줄리아노가 시모네타와 연인 관계였다는 것이지요. 보티첼리는 괴로워합니다. 1475년 피렌체 산타크로체 광장에서 마상 창시합이 벌어집니다. 이 토너멘트에 참가하는 줄리아노 데 메디치는 보티첼리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합니다. 자신의 깃발에 아테나 여신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테나 여신의 얼굴을 시모네타의 얼굴로 바꿔서 그려달라고 하죠. 보티첼리에게 한 주문이었어요. 줄리아노는 시모네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사적 사랑의 이미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보티첼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보티첼리의 그림이 힘이 되었나 봐요. 줄리아노는 그녀의 모습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마상 창시합에서 우승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미인 방명이라고 했던가요? 줄리아노의 공개적인 사랑 고백 후 그 이듬해였어요. 시모네타 베스푸치는 22살에 이른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시모네타의 장례식 때는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2년 뒤에는 시모네타의 연인이었던 줄리아노가 피렌체 두오모에서 비극적인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파치가의 반란 사건이었죠. 줄리아노 데 메디치와 시모네타 베스푸치, 그 사랑 이야기의 결말은 비극입니다. 시모네타가 사망한 후에 보티첼리는 본격적으로 그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모네타를 환생시키려는 듯합니다. 보티첼리가 가진 아름다움의 근원지는 시모네타의 모습이었어요.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 르네상스 휴머니즘 미학이 반영된 이상적인 여인상, 시모네타는 보티첼리 미의 기원이며 기준입니다. 보티첼리의 작품을 조금 더 감상합니다. 활을 든 반인 반수 모습의 켄타우로스, 무기를 들고 서 있는 팔라스, 아테나 여신이지요. 팔라스는 지혜의 여신이면서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올리브 나뭇가지가 그녀의 몸을 휘감고 있어요. 올리브 나뭇가지는 팔라스의 상징입니다. 지혜로운 팔라스와 호색하니고 어리석은 야만적인 켄타우로스, 이성이 야만을 누르고 승리를 하는 모습이에요. 속이 비치는 듯한 여인의 의상, 관능적인 여성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보티첼리의 의도가 보이지요? 아름답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여인의 카리스마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표현된 여신의 표정과 육체, 전성기 르네상스를 느낍니다. 팔라스의 승리, 이는 곧 르네상스의 승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신 팔라스에게서는 시모네타의 향기가 풍겨나옵니다. 석류의 마돈나, 석류는 신맛을 냅니다. 그래서 석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난을 상징하지요. 그림 속에서 시모네타의 이미지가 강하게 살아있어요. 시모네타에 대한 영원한 사랑으로 마돈나와 비너스가 하나가 됩니다. 보티첼리의 세속적인 욕망도 느껴지고요. 신을 향한 영적인 갈망도 느껴집니다. 비너스의 탄생에서의 비너스, 프리메베라에서의 비너스, 성모자상에서의 성모 마리아, 유디트에서의 유디트, 팔라스와 켄타우로스에서의 팔라스. 보티첼리의 그림 속에서 아름다운 시모네타의 모습은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모두는 시모네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네타는 생전에 화가 보티첼리에게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보티첼리와 만난 자리에서 그림에 당신의 모습을 그려 넣어도 될까요? 하는 보티첼리의 질문에 시모네타는 그래요, 나는 당신의 비너스가 되겠어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직접 모델을 서지는 못하겠지만 자신의 모습을 그림 속에 그려넣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한 것이죠. 시모네타의 그 대답은 그녀가 화가 보티첼리의 예술적 감각을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보티첼리에게는 비록 그녀의 사랑을 얻지는 못했지만 보티첼리의 가슴속에 그녀를 추억하고 그림으로 그녀를 소유할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 생긴 것이죠. 그리하여 보티첼리가 평생을 걸쳐 사모했던 시모네타의 아름다운 자태는 보티첼리의 그림을 통해 계속 다시 태어납니다. 르네상스 당시 화가들의 작품 주제의 소재는 그리스도교 성화가 많았지요. 한편으로 르네상스의 철학과 사고의 중심이었던 신플라톤주의 영향으로 고전의 테마, 즉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보티첼리는 성화 작업은 물론이지만 신화를 주제로 한 작품도 많이 남깁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화가 보티첼리. 보티첼리의 작품에는 매력적이고 선정적인 여성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알레고리의 신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때 피렌체를 어둠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괴수도승 사보나롤라에게 추정했던 이력 때문일까요?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 이 세 명을 일반적으로 르네상스 전성기 3대 천재 예술가로 꼽습니다. 보티첼리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듯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보티첼리를 포함해서 르네상스의 4대 천재 예술가라고 부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드로 보티첼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만 르네상스의 천재화가 보티첼리가 평생을 두고 사모했던 여인 시모네타는 여신의 모습으로, 마돈나의 모습으로 보티첼리의 걸작 속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며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보티첼리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티첼리의 시모네타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어두운 밤, 마리아 막달레나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턱을 괴고 타오르는 촛불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마치 순박한 시골 처녀와 같은 모습의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밧줄로 동여맨 붉은 치마, 촛불 옆에 놓여진 성경책, 십자가와 채찍, 고행의 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달레나의 무릎 위에 사람의 해골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막달레나는 그 해골에 손을 얹고 차분하게 깊은 묵상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크의 화가 조르주 드라투로의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이 아름답고 차분한 풍경 속에 해골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옆에 놓여진 해골. 궁금해집니다.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요. 르네상스에서부터 바로크에 이르기까지 회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해골. 화가들은 왜 그림에 해골을 등장시켰나요? 해골이 등장하는 그림들. 메멘토 모리, 바니타스의 이야기입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의 개념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기시키는 바니타스 회화를 탄생시킵니다. 바니타스도 라틴어에서 기원합니다. 바니타스는 헛됨, 덧없음, 가치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 인생 무상이지요. 바니타스는 성서의 전도서에서 유래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만사가 헛되도다. 의미심장한 경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순간일 뿐이며 믿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바니타스를 주제로 해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 삶의 덧없음을 표현하는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바니타스화라고 부릅니다. 바니타스 작품들은 죽음이 주제인 것입니다. 장르화된 바니타스 회화가 등장하기 이전 르네상스 시대부터 바로크 시대까지 메멘토 모리의 철학이 담긴 작품들, 해골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르네상스의 발원지 이탈리아 피렌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는 마사초의 그림 성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원근법의 소실점이 정식으로 활용된 그림, 미술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마사초, 르네상스 회화가 바로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고 말하지요. 27세에 요절한 초기 르네상스의 천재화가 마사초의 작품이에요. 그림의 하단을 봅니다. 아랫부분에는 해골이 묘사된 석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구가 하나 있어요. 나도 지난날 그대와 같았었노라. 이제 그대도 지금의 나와 같아지리라. 석관에 표기된 라틴어 비문입니다.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 어두운 시대,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의 경고이지요. 메멘토 모리, 존재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테냐의 작품 골고다 언덕입니다. 안드레아 만테냐는 북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입니다. 골고다 언덕,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처형, 그리스도교 성화 중에 예술가들이 많이 선택하는 중요한 장면이죠. 아래쪽으로 예수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십자가 아래에는 해골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주로 십자가 아래 놓여지는 해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그림에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도 흥미롭죠. 십자가 아래에 놓여진 해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추방된 아담의 해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바로 인간의 원죄에 대한 상징입니다. 중세 사람들은요, 아담의 무덤이 골고다 언덕이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곳, 바로 이 장소가 아담의 무덤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담의 해골, 메멘토 모리나 바니타스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해석이긴 하지만 죽음에 대한 사유와 성찰이라는 그 큰 맥락은 통하고 있습니다. 바로크 미술의 대표화가 카라바조의 작품, 글을 쓰고 있는 성 헤로니무스입니다. 쌓아둔 책 위로 놓여진 해골이 눈에 띕니다. 역시 바니타스의 의미지요. 인생 무상. 히에로니무스가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깨달은 삶의 덧없음을 표현합니다. 히에로니무스는 평생을 성서 번역에 바친 인물이죠. 동굴 속에서 고행을 하면서 성서를 번역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술 작품 속에서는 히에로니무스가 주로 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조르주 드라투로는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그림을 여러 점 남겼습니다. 조르주 드라투로의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이 작품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두운 실내와 촛불, 아름답고 순박한 처녀의 모습을 한 마리아 막달레나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까지 모든 그림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그림에 따라 거울과 성경책, 십자가와 채찍, 고행의 길을 암시하는 물건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놓여진 해골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참여하고 있는 막달레나의 모습이지요. 덧없이 흘러간 시간들, 허무한 인생을 돌이켜보는 메멘토 모리의 메시지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 조르주 드라투르의 작품 우리를 고요한 명상으로 이끌어줍니다. 르네상스 미술 속에서 등장했던 해골, 바로 그 미술로 넘어오면서 해골이 등장하는 메멘토 모리의 메시지는 이제 죽음을 주제로 한 바니타스, 회화의 한 장르로 탄생합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끔찍했던 흑사병, 십자군 전쟁으로 교황 중심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종교개혁의 바람, 그리고 이어진 30년 전쟁, 이 종교전쟁으로 8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덧없이 목숨을 잃었지요. 바니타스는 오랜 세월 이어지는 비극의 역사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화두에 대한 깊은 사유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신을 향한 기도만으로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죽음을 준비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생각했지요. 합리적 사고가 발달하던 시기였어요. 인간은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철학이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삶과 죽음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그림에 등장하게 됩니다. 화가들은 그림에 해골을 그려놓음으로써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의 영원함, 그 반대편에 있는 세속적인 삶의 덧없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덧없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놓여지는 상징적인 사물들, 정물화, 바로 바니타스 정물화입니다. 바니타스 정물화는 플랑드르 지역, 현재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16세기가 지나고 17세기가 됩니다. 해상무역이 발달한 네덜란드는 황금기의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부를 축적하고 풍요로워집니다. 더불어 철학과 과학, 예술이 발전하게 되죠. 시민들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술품에 관심을 보이는 계층은 귀족과 성직자들만이 아니었어요. 부유한 시민들, 바로 중산층이 새로운 예술품의 고객으로 등장을 합니다.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로 돌아선 네덜란드는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합니다. 부유해진 중산층이 원했던 예술품이 바로 바니타스 정물화였습니다. 미술이라는 시각적인 만족감과 함께 현실적으로 성공에 대한 과시, 그리고 동시에 바니타스, 인생의 덧없음을 성찰하고 금욕적인 신교 교리에 부합하는 도덕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죠. 화가들은 이제 성서 이야기와 신화 대신에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회화는 정물화, 풍경화, 풍속화가 함께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행 같은 문화현상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SNS상에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처럼 바니타스 정물화에는 화려한 소품과 정물들, 금시계와 은쟁반, 지구본이나 값비싼 공예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활용점정, 해골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해골, 겸손과 청렴을 상징하지요. 삶의 덧없음을 성찰하며 나는 윤리적인 인간이다. 자신의 윤리적이며 철학적인 소양을 과시하는 그런 목적이 담긴 그림인 것입니다. 현세의 덧없음을 상징하면서 삶과 죽음의 성찰을 하나의 그림으로 전달하는 바니타스. 바니타스 정물화는 17세기에 들어와서 회화의 한 장르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합니다. 바니타스 철학과 사유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바니타스는 정물화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니타스 정물화의 소재들, 흥미로운 알레고리를 이루며 표현되는 소재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삶과 죽음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등장하지요. 해골은 작품의 주연입니다. 그리고 조연과 엑스트라, 정물들이지요. 시계, 타고 있는 양초, 시들고 있는 꽃, 모두 유한한 인간의 삶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덧없는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금붙이나 장신구, 예술과 과학을 상징하는 책과 지도, 악보들도 등장하고요. 세속적인 쾌락을 상징하는 술잔이나 카드도 등장을 합니다. 바니타스 정물화는 우리들에게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탐욕과 물질,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을 경고하는 것이지요. 바니타스 정물화 초기에는요, 해골, 책 이런 몇 가지의 간결한 소재가 등장했습니다. 그림은 주로 어두운 저채도에 집중력 있는 구성이었죠.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 아무래도 진지한 느낌이 강조되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림의 장식성이 더해지고 늘어납니다. 등장하는 소재의 물건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화가들이 사용하는 컬러와 정물화의 분위기도 더욱 화려하고 경쾌해집니다. 이런 과도한 장식성이나 세밀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렘브란트를 비롯한 당대 바로크 미술의 거장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니타스 정물화의 예술성이 당대 예술가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을 그림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으로 남기겠다. 바니타스 회화를 감상했습니다. 인생 무상, 허무주의인가요? 아닙니다. 메멘토 모리,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충실하게 올바른 삶을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요. 메멘토 모리, 바니타스, 그리고 니체의 아모르 파티까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사유, 삶의 태도에 대한 성찰은 계속됩니다. 컨템포러리 아티스트 데미안 호스트의 작품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해골, 신의 사랑을 위하여가 떠오릅니다. 백금으로 만들어진 해골에 8,601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작품이지요. 그야말로 컨템포러리 바니타스. 다이아몬드건 그림이건 보는 이들에게는 죽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데미안 호스트가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과 대면했을까요? 메멘토 모리. 끔찍하게 잘려나간 남자의 목, 그 옆에 아름다운 여인이라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아름답고 관능적인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의 생일 연회, 살로메가 아름다운 춤을 춥니다. 헤롯이 살로메에게 홀려버린 순간이지요. 넋을 잃고 바라보던 헤롯은 춤을 마친 살로메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말만 하거라. 비극이 시작됩니다. 살로메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의 생일 연회 자리였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관능적인 매력을 가진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헤롯은 생일 연회에 온 사람들 앞에서 살로메에게 춤을 추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살로메는 기다렸다는 듯이 알몸이 거의 드러나는 망사천의 옷을 걸치고 춤을 춥니다. 우아하고 요염한 여인의 자태를 뽐냈습니다. 헤롯이 살로메에게 홀려버린 순간이지요. 넋을 잃고 바라보던 헤롯 왕은 춤을 마친 살로메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말만 하거라. 살로메가 대답합니다.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은쟁반에 담긴 요한의 목을 주세요. 세례자 요한의 목이 잘리게 되고 그의 잘린 머리는 은쟁반에 올려져 헤롯의 생일 연회장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헤로디아의 잔혹한 계략이었습니다. 살로메의 어머니이자 헤롯 왕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그런데요,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제수였어요.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는데 빌립과 이혼을 하고는 빌립의 형인 왕 헤롯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막장 드라마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혼을 하자 이들의 부도덕함을 공개적으로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어요. 그를 선지자로 믿으며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헤롯 왕과 헤로디아는 점점 두려워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참에 헤롯 왕의 생일 연회날 헤로디아는 헤롯 왕이 자신의 딸인 살로메에게 홀랑 반해버렸다는 것을 눈치채지요. 그리고 자신의 딸 살로메를 사주합니다. 살로메,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 그렇게 요한의 목이 잘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준 세례자 요한, 설교와 함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며 그리스도교의 선구자로 존경받던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요한의 머리가 너무도 허무하게 참혹하게 잘려나갔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참수, 아마도 헤롯 왕은 망설였을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었고 그를 죽이게 되면 자칫 큰 소요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아름다운 살로메에게 넋이 나가서 뱉어버린 왕의 약속, 왕이 큰 소리치면서 내뱉은 약속이었어요. 결국 세례자 요한을 처형하고 그 요한의 잘린 머리를 은접시에 올려서 그녀 살로메에게 선물합니다.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살로메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살로메라는 이름의 정확한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또는 여자아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헤롯 왕의 세례자 요한 처형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컸겠지요. 백성들에게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요한을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제거해 버리려는 헤롯 왕의 의도가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말만 하거라. 세례자 요한의 허무한 죽음과 요염한 살로메의 춤,
이 선정적이고 잔인한 비극의 서사 살로메의 잔혹한 팜무파탈 이미지는 기독교 미술 초기부터 르네상스 바로코를 거치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표현과 해석으로 다루어집니다. 살로메를 테마로 한 걸작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비극의 서사를 보여주는 예술가들의 서로 다른 해석이 흥미롭습니다. 화가들의 활동 시대에 따르는 등장인물들의 복장과 배경, 세례자 요한의 잘린 머리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잔혹한 장면까지 살로메 이야기는 흥미를 더해갑니다. 아름답고 관능적인 여인 살로메, 폭정으로 얼룩진 왕 헤롯, 그리스도교의 선지자 세례자 요한이 서로 극적인 대비와 조화를 이루면서 등장을 하지요. 잔혹하면서도 탐미적인 걸작들이 탄생합니다. 성서에서는 살로메와 세례자 요한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술가들이 문학적 상상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살로메와 세례자 요한, 그 둘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1891년에 완성된 오스카 와일드의 탐미적인 희곡 살로메. 희곡 살로메를 대하는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당시에는 지나치게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상연 금지를 당한 희곡입니다. 살로메가 등장하는 성서의 한 구절이 강렬하고도 탐미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입술을 차지하려는 살로메의 유혹,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무기로 남자의 목을 자르게 만든 여인. 화가들에게는 시각적인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이제 살로메는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과 함께 대표적인 팜무파탈로 등극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 그는 우리가 모두 사랑했던 따뜻한 동화 행복한 왕자를 쓴 바로 그 작가입니다. 기억이 나지요? 그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데 행복한 왕자의 이야기하고 이 퇴폐적인 희곡 살로메가 한 작가의 작품이라니 참 이 사실도 재밌습니다. 1881년 유스타프 플로베르 사후에 출판된 소설 헤로디아.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는 1905년 오페라 살로메를 발표합니다. 영화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서와는 조금 다르게 예술작품 속에서의 살로메는 대부분의 경우 관능적인 매력과 애욕을 불러일으키는 파탈 이미지로 묘사가 됩니다. 세례자 요한을 처형하게 만든 악녀의 이미지도 극단적으로 과장되고는 합니다. 자연스럽게 살로메의 요염한 악녀 이미지는 성적으로 대상화되었고 성적으로 쉽게 소모되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팜무파탈의 이미지, 관능적인 춤을 추는 살로메, 요한의 잘린 목과 살로메의 키스, 이 소름 끼치는 서사는 성서에 기반한 테마이면서 오랜 시간 예술가들의 재창조를 통해서 자극적이고 탐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지요. 화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작품으로 다루고 싶은 매력적인 소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동시에 클라이언트들의 시각적인 욕망을 채워주기도 하지요. 이제 팜무파탈 이미지가 강력하게 굳어져 버린 살로메.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아름답고 관능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성인 세례자 요한의 목을 자르게 만든 어리석은 인간의 이미지로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악녀의 이미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팜무파탈 살로메, 세례자 요한의 비극적인 죽음, 그 슬픈 이야기가 때로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드라마로 전개되면서 아름다운 여성의 치명적인 유혹과 함께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표현의 주체가 되는 여성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로메라고 하는 잔혹한 드라마, 지나치게 성적으로 소모되고 대상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쉽게 눈이 멀어버리는 남성들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성인 세례자 요한의 목은 잘렸습니다. 한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몰골의 남자가 퀭한 눈으로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남자의 가족들입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검은 옷의 여인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납니다. 놀란 모습이 역력하지요. 남자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들어온 남자가 내 아들임을 바로 알아봤어요. 더 놀란 여인이 있습니다. 구석에서 피아노를 치다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 여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놀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몸을 잔뜩 웅크린 여자아이는 어리둥절 겁을 먹은 표정이네요. 지금 들어온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빠 얼굴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 옆에 유일하게 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소년이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아빠다. 아빠가 돌아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틀림없습니다. 남자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순간입니다. 낡은 부츠와 거친 턱수염, 비쩍 마른 모습이 남자를 더 초췌하게 보이게 합니다. 모자를 든 손 남자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표정도 굳어 있어요. 가족들의 감정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인지 남자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오래전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던 남자가 불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가 돌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한 혁명가가 머나먼 유배지에서 예고 없이 가족들에게 돌아온 순간, 그 순간의 놀라움을 포착한 러시아 사실주의화가 일리아 레핀의 걸작입니다. 일리아 레핀의 활동기로 볼 때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이 남자가 비나로드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반체제 농민운동과 연관된 혁명가일 것입니다. 문고리를 잡고 있는 여성, 하녀 같지요? 그녀 또한 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가족들 반응이 몹시 궁금했겠지요. 얼굴에 의심과 호기심의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대단한 구경거리처럼 지켜보고 있는 문 밖에 여인도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이 가족의 묘한 긴장감을 감싸고 있습니다. 거실로 보이는 공간이지요. 큰 창문과 열린 문 뒤쪽으로 작은 창문을 통해서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인물들의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밝고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아무리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 해도 이 순간은 행복과 기쁨의 순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레핀의 희망이 아닐까요? 긍정적인 이 가족의 미래, 러시아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는 화가의 마음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레핀의 작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림 속 인물들의 심리 묘사와 감정 표현이지요.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얼굴의 표정, 눈빛이 만들어내는 느낌, 그림 속 가족들의 표정과 시선에서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놀라움과 흥분과 긴장감, 그리고 걱정스러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자는 혁명가로서 자신의 의지와 행동이 옳고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쑥 만나게 되는 사랑하는 가족, 이 반응은 무엇일까? 기뻐하는 것일까? 그냥 놀라는 것일까? 잔뜩 긴장하며 서 있습니다. 혁명가, 어머니의 아들이며 아내의 남편이며 아이들의 아빠로서 한없이 긴장되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순간, 화가 레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남자의 심정을 집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빛 속에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1883년 러시아 알렉산더 3세가 즉위를 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를 갔던 사람들에게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농노제도의 폐지 이후에 황폐해진 러시아 농민들의 삶을 구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지식인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러시아의 독자적인 농민자치 공동체를 기초로 비나로드 운동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레핀의 그림 속 돌아온 남자도 비나로드 운동에 참여했다는 죄목으로 황량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잊은 듯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대가 만들어버린 슬픔, 우리 가족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죠. 레핀의 그림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긴장감, 경계심, 놀라움, 두려움, 수많은 감정이 묘하게 교차하면서 그림을 보는 우리도 천천히 이 상황을 공감하게 되지요. 이 가족의 거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화가의 그림이 이처럼 짧은 한순간의 이야기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생각과 감동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위대한 사실주의 화가 일리아 레핀의 신이 내려준 능력입니다. 거실의 벽에 두 점의 초상화, 한 점의 예수 그림이 보입니다. 초상화 하나는 타라스 셰프첸코, 또 하나는 니콜라이 네크라소프의 초상화예요. 두 인물은 모두 러시아 짜르 체제하에서 고통받던 농민을 위한 계몽운동에 헌신했던 시인들입니다. 특히 셰프첸코는 10년간의 유배 생활 끝에 사면되지만 유배 생활로 얻은 중병으로 고통 속의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어요. 이 걸작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는 혁명가를 향한 화가 일리아 레핀의 헌사이기도 합니다. 두 초상화 사이의 그림 골고다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지요. 러시아 혁명가들에 대한 믿음, 그들이 순교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거실의 풍경과 하녀의 모습으로 보아 이 가족은 최상류층 귀족은 아니어도 적어도 중류층 이상의 여유 있는 기반을 가진 계급인 듯 합니다. 남자는 사회주의자로서 지식과 소양을 가진 지식층, 인텔리겐차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혁명가들의 대부분은 귀족이나 중류층 이상의 인텔리겐차였어요. 목적의식이 뚜렷한 작품 구성, 극적인 긴장감이 흐르는 연출, 위대한 사실주의 화가 레핀은 러시아의 역사와 민중의 삶을 그렸습니다. 레핀이 활동하던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화가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그림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화가 레피는 고통받는 민중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됩니다. 러시아의 아픈 상처를 화폭에 담으면서 시대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레핀의 미학적 목적의식입니다. 시대의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가족들의 감동적이고 극적인 감정 묘사가 놀라운 레핀의 걸작,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남자가 아빠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숨막히는 순간의 긴장감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가족들의 이야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화가 레핀이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머지의 이야기는 우리의 몫입니다. 한 소녀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역사에 남는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여성으로서는 화가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던 바로크 시기의 이탈리아. 뛰어난 재능과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높은 성취를 이룬 바로크의 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복수 이야기입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 토스카나의 화가 오라치오 젠틀레스키의 장녀로 태어납니다. 12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화가인 아버지에게 그림을 배우며 자랍니다. 그림에 대한 재능은 특출했습니다. 아버지 오라치오 젠틀레스키는 딸 아르테미시아가 항상 큰 자랑거리였어요. 내 딸은 견줄만한 화가가 없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주변에 자신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르테미시아가 18살이 되던 해입니다. 아버지 오라치오는 동료이며 친구인 화가 아우구스티노 타시를 딸 아르테미시아의 미술 선생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당시 여성이 화가로 활동하고 성공하기는 정말 어려웠던 시대죠. 화가인 아버지 오라치오는 딸의 미래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오라치오의 노력과 정성은 한순간에 비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딸 아르테미시아가 스승인 그 아우구스티노 타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8살 꽃다운 나이에 재능이 있는 소녀가 짐승을 만난 것이었어요. 이 상황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짐승 같은 아우구스티노 타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고요. 이에 분노한 아버지 오라치오는 타시를 고발하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타시, 이런 놈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지요. 재판이 시작됩니다. 아우구스티노 타시가 아르테미시아의 순결을 빼앗았느냐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7개월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우구스티노 타시는 추가로 범죄가 밝혀지지요. 자신의 처제와 간통을 하고 부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됩니다. 참으로 타시 이놈은 인간도 아닌 놈이에요. 최종적으로 타시는 로마에서의 추방이라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가벼운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이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기가 막히네요. 7개월이라는 긴 재판 기간 동안 아르테미시아는 괴로웠습니다. 재판정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에 관한 세세한 내용의 공개 증언을 해야 했고요. 처녀성을 확인하는 끔찍한 신체 검사가 이어지고 그녀의 증언이 진실인가에 대한 검증을 구실로 고문을 당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쥐고 손톱에 구멍을 내는 엄지나사라고 부르는 고문 도구로 고문을 당해요. 아르테미시아는 그 긴 시간 혹독한 고통을 견디면서 일관된 증언을 합니다. 사실이야, 사실이야. 내가 말한 모든 게 사실이야. 아르테미시아는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했습니다. 아픔을 딛고 화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아르테미시아는 여성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그림들을 감상합니다. 수산나와 두 장로. 이 그림에서는 수산나가 두 장로에게 희롱당하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작품은 어린 아르테미시아가 그렸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라치오 젠틀레스키가 도와준 그림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했어요. 희롱당하는 수산나가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추하고 혐오스러운 가해자들, 수산나의 당혹스러워하는 감정 표현, 리얼리티가 대단한 작품이에요. 그림은 피해자인 여성의 트라우마를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아르테미시아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해내는 듯합니다. 짐승만도 못했던 스승 아우구스티노 타시의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2년 후에 완성된 어머니와 아이라는 타이틀의 그림이에요. 그림에서는 아이가 낸 상처가 어머니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머니의 표정. 이 작품 또한 아르테미시아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 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작품 중 하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입니다. 구약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베투리아의 젊은 미망인 유디트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자신의 마을 베투리아를 점령해버린 아시리아의 장수 홀로페르네스를 유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녀 한 명을 데리고 홀로 적진으로 들어가서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하지요. 홀로페르네스를 술에 취하게 만들고 목을 베어버립니다. 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용감하고 아름다운 여인 유디트.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어서 들고 온 여인 유디트는 용기와 믿음의 상징이었죠. 이 성서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용감한 살인, 이 이야기는 성과 죽음이 결합되면서 마치 스릴러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보는 듯합니다. 이 강렬한 드라마 유디트는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지죠. 아르테미시아가 로마에서 피렌체로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르네상스의 고향 피렌체의 수호 성인이 유디트였어요. 아르테미시아가 유디트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적장의 목을 베고 있는 여인 유디트, 하녀와 함께 적장의 목을 잔인하게 베고 있는 장면입니다. 감정 표현과 잔인한 폭력의 묘사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복수입니다. 아르테미시아는 과거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아우구스티노 타시를 향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가 품은 복수의 칼이 무엇일까요? 바로 홀로페르네스에 잘려지고 있는 목이, 그 얼굴이 아우구스티노 타시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디트의 모습은 바로 자신의 얼굴입니다. 자, 복수의 시작입니다. 잘리고 있는 목, 몹시 폭력적이고 잔인하지만 강렬하면서 통쾌합니다. 아, 잘했어요, 아르테미시아. 자신의 작품으로 그 짐승 같은 놈의 얼굴은 영원히 온 인류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젠틀레스키의 복수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쉽게 끝날 복수가 아니죠. 몇 년 후에 유디트를 또 그립니다. 물론 이 작품에서도 홀로페르네스의 잘린 목, 아우구스티노 타시의 목입니다. 이후에도 아르테미시아는 멈추지 않고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를 테마로 하는 작품을 이어갑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유디트는 강한 여인의 모습이지요. 의도적으로 강하게 과장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테미시아 자신의 초상이지요. 그녀의 한설인 복수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서와 신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운명을 자신의 화폭에 표현하면서 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 타시에 대한 복수를 하고 동시에 여성으로서 세상을 향한 저항의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시아는 화가로서 유디트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남성을 제압하는 강한 여성의 모습으로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제 영원히 온 세상 사람들은 짐승 같은 놈 타시의 얼굴을 알게 됐어요. 아르테미시아의 복수는 참으로 통쾌하고 예술적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린 시절 로마에서 당했던 성폭행의 트라우마, 그 치욕감과 분노가 이후 그녀의 인생과 작품 활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시아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피렌체로 활동 무대를 옮긴 아르테미시아는 피렌체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게 되지요. 토스카나 대공국의 여공 크리스티나 데 로렌의 후원도 받게 됩니다. 화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죠. 아르테미시아는 성공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작품 활동을 펼칩니다.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피렌체 국립미술원의 회원이 되고요. 화가 크리스티파노 알로리와 같은 당대의 영향력이 있는 예술가들과 친분을 쌓아갑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품고 로마를 떠났던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였어요. 피렌체로 오게 되면서부터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화가 크리스티파노 알로리, 이 두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사랑에 적극적이었던 크리스티파노 알로리와는 다르게 아르테미시아에게는 사랑의 선택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것 같아요. 화가 크리스티파노 알로리는 간절하게 사랑을 원했으나 결말은 아쉽게도 둘은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심정을 작품으로 표현하고는 하지요. 이번에는 크리스티파노 알로리의 작품 이야기입니다. 알로리는 자신이 아르테미시아에게 받은 사랑의 상처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번에도 메시지는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였어요. 홀로페르네스의 잘린 목이 크리스티파노 알로리 자신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하면서 상처받고 처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홀로페르네스의 얼굴로 바꿔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 화가들의 강렬한 언어와 메시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참으로 예술적인 복수극, 그리고 피렌체에서 있었던 화가들의 슬프고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17세기 바로 그 시기 역사화와 성화에서 선구적이었던 위대한 여성 화가
여성이 화가로 활동하고 성공하기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이탈리아 바로크의 대표적 작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는 성서나 신화에 등장하는 강인한 여성, 고통받는 여성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신의 작품에 강인한 여성을 등장시키면서 여성의 감정과 심리를 표현한 화가입니다. 항상 여성의 묘사에 최고라는 평을 들었었고요. 컬러와 화면 구성, 깊이감의 표현에서도 출중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아르테미시아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항상 남성과 동등한 위치이거나 당당한 중심인물로서 시선이 집중되도록 구성하고 표현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어지는 듯한 여성주의적 소재들, 복수를 연상시키는 폭력적인 작품을 지속적으로 남겼지요. 그녀의 화풍은 후대 여성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당시 이탈리아 화풍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카라바조의 스타일을 이어갑니다. 그녀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극적인 명암법인 테네브리즘, 카라바조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아르테미시아는 카라바조의 화풍을 잇는 후대 화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받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로마 미술 아카데미 회원으로 인정받았고 최초로 피렌체 국립미술원의 회원이 됩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는 1970년대 이후 페미니즘 예술 문화의 아이콘이 되지요. 아르테미시아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 이 작품에 대한 이탈리아의 미술평론가 로베르토 롱기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토록 잔혹한 여인을 묘사할 수 있는가? 단 2방울의 물감만으로도 폭력으로 얼룩진 피와 불꽃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